지질학자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은 절대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본은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기 독일의 저명한 지질학자이자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여름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지진 관련 조사를 위해 일본을 찾았었다는데요. 이때 목격한 일본의 문제들을 한국분들과 나누며 한국분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요.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베커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지질학을 강의하고 있죠. 저는 올해 초여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지진 예측 및 대책 연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을 빠져나오자 일본 특유의 습한 공기가 생생하네요. 이날 공항에는 일본 지질조사소의 다나카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죠. 베커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가 일본의 지진 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곧바로 연구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나카 교수는 일본의 최근 지진 동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최근 들어 지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구 주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베커 교수님이 큰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곧장 지진조사 연구 추진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지질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각 전문가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독일의 지진 대비 시스템과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독일은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인 지진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태평양불의 고리 지역의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일본의 지진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전체 활화산의 7%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111개의 활화산이 있고 지진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다나카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진도 7의 강진이었고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 최고 등급이었죠. 사망자가 70명이 넘었고 아직도 실종자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의 특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나카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2020년부터 군발 지진이 계속되던 곳이에요. 이번에 그 에너지가 한 번에 해소된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유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거예요. 태평양판이 지각판 아래로 들어갈 때 해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어떠했나요? 다나카 교수가 답변했습니다. 다행히 큰 쓰나미는 없었습니다. 관측된 높이는 15cm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19년 만에 처음으로 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죠.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향이 있었나요? 네, 다나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노토반도가 일본 서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한국과 동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전의 지진들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죠. 회의는 원전 안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진원지 인근의 시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일부 넘치고 변압기가 폭발하는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원전 사고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노심 용융입니다.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심이 녹아내리면 지하를 오염시키거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통제하에 있습니다. 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노토반도 근처의 시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가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나요? 일본 측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약간의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다나카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베커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자료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초기에는 통제하에 있다고 했지만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사토시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베커 교수님,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안전합니다. 모든 안전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후쿠시마 사고의 악몽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더 이상의 자료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에 대한 연구원의 발표를 보았는데요. 이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이 매우 발달한 것 같은데 이런 체계가 언제부터 구축되었나요? 다나카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지진이 많은 나라였기에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시스템의 시작은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도쿄와 요코하마가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진 연구와 대비가 시작되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시스템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더욱 강화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도시의 취약점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쓰나미 대비와 원전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본의 지진 대비가 오랜 역사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죠. 이런 문제들을 하루 이틀 겪은 것이 아니고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이 있으니 노토반도 대지진 시 원전은 잘 관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찜찜함을 접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일본이 직면한 지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 원전 문제에 다시 논의할 후지산 분화까지. 도쿄의 번화가를 걸으며 이 거대한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만큼이나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지진조사 연구추진본부에서 또 하루의 회의와 분석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근처 이자카야로 향했습니다. 다나카 교수, 정부 관계자인 사토시, 몇몇 연구원들, 그리고 제 통역을 담당하는 요시다 씨와 함께였죠. 식당에 들어서자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격앙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요시다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정치인이 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흥분했나요? 요시다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진정을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저 사람은 저명한 정치인인가요? 아니, 정치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그런 발언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건 조금 쇼크인데요. 테이블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닌가요?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이 불법인데요. 그럼 독일은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인가요? 다나카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사토시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민감한 주제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 사실 위주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예요. 저는 믿기 힘들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가요? 다나카 교수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일본의 발전과 성취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분노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독일인으로서 과거사 반성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온 사람으로서 일본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했기에 지금 유럽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일본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나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음식에만 집중하는 듯했고 다나카 교수와 사토시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요시다 씨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일의 현장 조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그들의 문화와 기술력을 늘 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된 모습은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이 모양일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중요한 지질학적 연구를 위해 왔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제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 개인 감정을 섞어서 허술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상기했죠. 지진 예측과 대비책 마련은 정치적 견해나 역사인식과는 별개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니까요. 지금은 내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하고 일본의 지진 대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해. 비록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저는 제 전문성과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내일부터 더욱 철저히 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그 어떤 개인적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시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으로 규슈 서쪽 지역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지역은 보통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역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해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연간 3에서 5cm 정도 섭입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계속해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죠. 이 에너지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한 번씩 해소되는데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않은 구간에 에너지가 더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내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다나카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확률이 70에서 80%에 이른다고 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난카이 해구의 도카이, 도난카이, 그리고 난카이 해구의 단층이 동시에 파열될 가능성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1707년 호에이 대지진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최소 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렀고 일본 전역에 산사태와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죠. 최대 26m 높이의 쓰나미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이번 규슈 지진을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도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나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에너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이즈 반도가 있는 도쿄 근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지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걱정됩니다. 다나카 교수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쿄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쿄 앞쪽 바다 전체가 계속해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도 이 지역의 사가미 해구에서 발생했죠. 그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쿄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도쿄는 거대한 평지입니다. 산이나 언덕 같은 자연 방벽이 없어 지진이나 해일에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대규모 지하수 사용으로 지반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한 정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쿄를 포기하고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나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대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런 안전불감증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쿄는 일본 경제의 중심지이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을 간과하고 있어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쿄가 직면한 위험의 규모와 그에 대한 대비 부족에 대한 인식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 교수는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난카이 해구 전체가 한꺼번에 파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지역에서든 큰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만약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일본이 직면한 지질학적 위험의 규모와 복잡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인식이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습니다. 다음으로 후지산 전문가인 사토 박사가 나섰습니다. 후지산의 마지막 분화가 1707년 호에이 대분화였죠. 약 300년 동안 분화가 없었다는 것은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프로젝터로 후지산의 단면도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고주파 지진과 저주파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저주파 지진이 8회에서 2022년에는 140회로 급증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마그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더 우려되는 점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그는 일본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도난카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에너지가 후지산 아래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흔들어 놓은 샴페인 병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죠. 조금만 더 자극이 가해져도 폭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나요?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후지산 분화는 도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될 수 있고 도쿄 전역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산재가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사토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확률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후지산 아래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흔들어 놓은 샴페인 병과 같은 상태죠. 이 말을 듣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독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재해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특히 도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도쿄는 쓰나미에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이 자료를 좀 보세요. 다나카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쿄는 거대한 평지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지하수 사용으로 지반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에서 30m 높이의 쓰나미가 온다면 도쿄 역시 쓰나미 피해를 막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관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쿄를 포기해야 하나요? 사토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대안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제 시스템과 대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비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중간에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이날 회의를 참관하던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쫓아와 묻더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해외 이주를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준비입니다. 과학적 예측, 대비책 마련,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 대비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업데이트된 대비책을 각 지역에 내려보내고 시급한 문제들은 역시 한 달 이내로 완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나카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베커 교수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처 이자카야에서 간단히 한잔하실래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도쿄의 방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시가 언제 큰 재앙에 휩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자카야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다나카 교수, 사토시, 그리고 몇몇 연구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생맥주가 테이블에 놓이자 긴장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난 후 사토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나카 교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비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진 대비 선진국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까 이야기랑은 다르잖아요. 내진 설계가 진도 7 이상은 못 버티나요? 제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토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베커 교수님,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진 설계는 분명 진도 7까지는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의 지진이죠. 우리가 예측하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진도 7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토시의 목소리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모든 건물이 완벽한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들, 예산 부족으로 보강 공사를 미룬 시설들이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자료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곳들은 진도 7 미만의 지진에도 취약할 수 있어요. 다나카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쓰나미, 산사태, 액상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2차 피해들은 내진 설계만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대피와 구호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무력감과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사토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이 직면한 위험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전과 실제 상황의 차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전문가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중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달에 아이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일본의 상황이 불안해서 말이죠. 이 말에 모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사토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네요. 제 아이와 어머니는 이미 하와이에 계세요. 작년부터 그곳에서 살고 계신답니다. 그 말을 듣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호주로 모셨어요. 일본에 계시는 게 불안해서요. 제 동생 가족은 작년에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지진 위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외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이니까 진짜 어디 바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지질학자들과 관료들조차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니.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일본의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한 태도에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할 테니까요. 다나카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일반 서민들이 될 거예요. 대피할 여력도 해외로 갈 능력도 없는 사람들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눈빛이 흐려지고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나카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평소에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죄책감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나카 교수의 고백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침묵을 안겼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절망감과 무력감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일본의 이미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 선진국, 안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실상을 마주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토시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경고하는 것뿐이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얼마나 귀 기울일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맥주잔은 몇 번이고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구원들의 얼굴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자카야를 나서며 도쿄의 방거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알면서도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질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할까?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제 연구 결과와 제안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침 출국 전 마지막 자유시간을 활용해 도쿄의 한 대형 서점을 찾았습니다. 평소 해외여행 때마다 현지 서점을 들르는 것이 제 습관이었죠. 그 나라 사람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점 안을 둘러보던 중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책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야. 이계전 주한 일본 대사가 쓴 책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옆에 놓인 만화 혐한류는 무려 1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일본어판이 아마존 재팬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들이 대형 서점에 버젓이 전시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따로 코너까지 만들어서? 서점을 나서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에서 혐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징 대학살이 아니라 일본 내 코리아타운 대학살을 실행하자. 한국인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같이 죽여라. 이 끔찍한 구호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일본의 모습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본 식민지배 동안 고통받은 한국인들의 한가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그리고 문화말 쌀정책. 이런 역사적 아픔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본 일본의 혐한 서적, 거리의 혐오 발언, 역사 왜곡들. 역사의 아이러니한 순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80년 전 제국주의 열강으로 아시아를 침략했던 나라가 이제는 자연재해라는 인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대지진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로 고통받은 한국인들의 한가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한가 분노, 억울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더군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이들이 혐오 발언을 내뱉는 극우 세력이 아닌 평범한 일본 서민들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과거 식민지배 시절 실제 고통을 겪은 이들이 조선의 평범한 서민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사는 정말 순환하는 것일까요? 한 민족의 고통이 다른 민족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이 끝없는 사이클, 이것이 인류의 운명일까요? 과거 남경대 학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등으로 중국과 한국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이제는 자연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역사의 심판 같아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 깊이 슬픔을 느꼈습니다. 지질학자로서 제가 예측한 자연재해의 위험성, 그리고 지금 목격한 사회적 병폐,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싸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게 준 깊은 통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질학적 위험, 역사적 아픔, 현재의 사회 문제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이렇게 독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TV에서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매우 선호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방문 중 알게 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한국인들의 안전이 매우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당장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 가볼까?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노파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당장 일어나지도 않는데 뭐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입니다. 후지산은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그 영향은 도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미칠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 변동이 후지산의 마그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도쿄는 이러한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도시기능 마비, 건물 붕괴, 대규모 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지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까지 더해진다면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대비 상태입니다. 진도 7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미 해외 도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인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일본에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장은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행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올가을에 가족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머무르는 제 지인과 함께 우선 서울부터 둘러볼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복궁, 북촌한 옥마을, 남산 서울타워 등 볼거리가 많고 현대적인 면모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경주로 가서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는 제주도예요. 아주 매력적인 곳이더군요. 한라산 등반, 올레길 트레킹,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들까지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억새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장관일 것 같네요. 일본 대신 한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되길 빕니다. 혹시 제가 놓친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한 가을과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지진연구소에 방문해 일본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엄청난 위험성을 감지해서 한국분들께 간곡히 일본을 가지 말 것을 부탁하는 독일 지질학 전문가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